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국화와 장미로 장식된 화환들이 입구를 수놓고 혼인을 알리는 현수막이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한준호의 손자 한재민과 그의 신부 박지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검은 양복을 반정히 갖춰 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그는 고든 등과 단아한 눈매를 가진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차분함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그를 내심 들뜨게 했지만 준호는 감정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악수를 건네고 고개를 숙이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식이 시작될 무렵, 준호는 연회장 바깥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고 바른 감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어디에서도 맞지 않는 낡은 고무신. 그 차림이 이 화려한 호텔 복도 안에서 너무나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길을 잃은 노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준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요. 준호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준호의 어머니는 오경이었습니다. 올해 85. 준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가 6살 되던 해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준호는 오래도록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동안 그 빈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니, 채워진 척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자신의 가슴 한쪽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자의 결혼식 날,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얼굴로, 흰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두 눈으로. 준호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을 다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손자 재민이 신부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손자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준호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더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사이 준호는 혼자 연회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영이 다가와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준호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거리를 바라보며 그 낡은 저고리 차림의 여인을, 그 떨리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경이는 그날 이후 준호의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채 뜨기 전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고리 깃을 여미고 비가 오면 비닐우산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 아들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아들이 외출복 차림으로 차에 오르는 시간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벤치 앞을 지나치면서도 눈 한 번 주지 않았고, 어느 날에는 뒷길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경희는 아들이 외면할 때마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며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며느리 수영은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작은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노파를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낮에 다시 나가보니 또 그 자리였습니다. 수영은 직업 특유의 눈치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파 곁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매일 오시는 거예요? 경희는 잠시 수영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이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경희는 아니라고, 아들 보러 왔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요? 수영이 되물었습니다. 경희는 사동 이초백 2호 하고 말했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시아버지 한준호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수영은 그날 오후 경희를 조심스럽게 인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경희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따라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입에 맞지 않는다며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수영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묻자 경희는 한참 동안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6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경희에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다가 친정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방적 공장, 식당, 요양원, 공사장. 쉬지 않고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아들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된 것은 20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갈 용기가 없었다고 경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영은 그날 밤 남편에게 경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이 경희가 말해준 세부적인 이야기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아버지의 직업, 준호의 어릴 때 이름 등을 하나씩 늘어놓자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수영은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결국 수영이 용기를 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단지 앞벤치에서.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식탁 위에서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수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것 같던데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지만 그 상자만큼은 차마 열지 못하고 구석에 밀어두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먼지가 쌓인 상자를 거실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사진 몇 장, 훈장 하나, 그리고 묶음으로 묶인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노란 끈으로 묶여 있었고 봉투마다 같은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호 아들에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10장, 20장, 50장. 결국 다 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차마 버리지 못했거나.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편지 묶음을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편지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75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글씨는 학식이 깊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밥은 잘 먹고 있니? 학교는 다니고 있니?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보러 가지 못해서 미안해. 잘 자야 한다. 그 다음 편지는 1978년, 그 다음은 1983년, 1989년, 1994년. 중간중간 몇 년씩 건너뛰기도 했지만 편지는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접혀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찾고 보니 그 돈은 이미 변색된 채 봉투 안에서 바스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온 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편지는 2001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잊기를 바란다. 그게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나를 찾으면 그 삶이 흔들릴 것 같아서. 엄마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네가 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멀리서만 봤어. 네가 의사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네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엄마는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 없었던 어린 시절의 그 눈물들이 지금에서야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를 마신 뒤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면서 아파트 단지 앞 벤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경희는 아직 오지 않아 있었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 벤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판자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고 접힌 종이였습니다. 준호가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이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왔다 간다. 추운데 외투 잘 챙겨 입어라. 엄마가. 준호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은 조용히 한 지역 이름과 골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차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경희가 지내는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좁은 골목 사이에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준호는 경희가 창문 아래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겨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작은 빈병에 물을 받아 국화 화분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눈에 익었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들어 골목 쪽을 바라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의 손에서 작은 병이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희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경희 앞에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경희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새겨진 이마, 흰 머리카락, 빨개진 눈두덩이.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와는 달랐지만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골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희가 흠칫 놀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찾아주셨군요. 경희의 입에서 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60년 가까이 삼켜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그날 경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영은 미리 알았다는 듯 작은 방 하나를 깨끗이 정돈해 두었고 따뜻한 된장찌개가 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너미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밥상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영이 어르신 많이 드세요 하고 말하자 경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지, 그 밥이 얼마나 쓸쓸한 맛이었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 준호는 손자 재민과 손녀, 그리고 며느리 수영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경희는 작은 방에서 나와 수영이 가져다 준 새 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 재민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경희는 재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손이랑 똑같이 생겼네? 하고 경희가 말했습니다. 재민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손녀는 경희에게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말에 경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물건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가 38년 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습니다. 경희는 국화차를 좋아한다고 했고 수영은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국화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5개의 찻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경희와 준호, 재민과 신부 지윤, 그리고 수영. 찻잔에서 국화향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경희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이 새긴 굳은 살과 주름이 찻잔을 감싸 쌩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의 손,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온 손이었습니다. 그 두 손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생각하니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경희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경희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 부부는 먼저 인사를 하고 일어났고 수영은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경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경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의사 됐다는 거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네가 잘 사는 거 하나만. 준호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이 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침대맡에 앉아 그 낡은 편지들을 다시 한번 손에 들었습니다. 편지들은 이제 묶음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다 펼쳐보았고 하나씩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봉투조차 없이 접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희가 준호의 아버지 집 앞 우체통에 직접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요양원에 계실 때였고 그 편지는 빈집의 우체통에서 발견되어 상자에 함께 담겼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가 네 손에 닿을지 모르겠다. 그냥 쓰고 싶어서 썼어. 엄마는 건강해. 네 옆에서 오래 살고 싶다. 그것이 요즘 엄마의 바람이야. 준호는 그 편지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 서리가 내린 어느 아침, 경희는 준호의 집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풀잎들이 햇살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얼어 있다가 천천히 풀리는 것들, 그것이 지금 경희에게는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영이 차를 내왔고 재민 부부가 인사를 하러 잠시 들렀습니다. 준호는 경희 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거실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창밖의 서리처럼 맑게 번졌습니다. 세 세대가 한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 풍경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조용하고도 충만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결국 이렇게 따뜻한 아침으로 돌아왔습니다.